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시장이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더 같이 보기로 하십시다. 주택은 이제 실물 경제에 이제 해당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물 쪽에서 문제가 이제 생길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 주택 시장이 가장 먼저 이제 불황 국면에 시작을 알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면에는 이 원자재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중국이 그, 그 공실주택, 빈집, 뭘 많이 건설을 하면서 엄청난 원자재 소비를 했죠. 시멘트, 석유 할 것 없이 뭐 철근, 뭐 거의 모든 원자재 소비를 하는 방법으로 그 빈집을 건축한 거죠. 지금도 건설 중에 있고, 그것 역시도 빈집이라는 거죠.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원자재 가격이 일단 올랐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쉽게 하면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근데 이제 금리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선은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시장이 국채 시장이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회사채 시장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가 있어요. 국채 시장은 금리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나 회사채 시장은 금리가 그 양극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가 됐고, 그 과정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뭐 한 8, 90%는 희생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부채가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금리의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린 가게도 그렇고, 위험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산 가격이 얼마나 하락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은행은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 하는 게 있고, 잘못하다가는 뱅커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은행은 대출 채권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거기서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금리 정도,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외환시장으로까지는 파급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1190원 되면 지난 10년 동안 박스권 범위 상단 정도에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태로까지는 진입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확률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환율 얘기를 할 건데, 31일경에 지금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다른 요인부터 점검을 하거든요. 외환시장이 모든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외환시장은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외환위기의 국가는 다 무너지는 거죠. 자산시장도 무너지고, 그 실물 경제도 무너지고, 금융시장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을 맨 마지막에 다루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면 환율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놓은 주제가
주택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울 지역에서 매매도 급격하게 감소됐고요. 매매 건수가. 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어요. 쉽게 하면 세입자가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매매 가격도 너무 높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고 전세도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문제에 직면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주택 가격 상승론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전세 세입자조차 구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으로 바뀐 거죠.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서 쉽게 하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태에서 그러면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 많잖아요. 지금 재테크 전문가들, 특히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 얘기를 빌리면 그동안에 재테크 수단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전세 끼고 아파트 사는 것을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완전 코너를 몰릴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전세 세입자를 mon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관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세입자 자체도 쉽게 하면 위험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왜 세입자는 관리해야 되면 전세 대금 떼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또 어떤 문제를 봉착합니까? 결국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은행이 결국은 대출권 상환 압력을 요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딱 하락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상당히 부메랑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끌이라고 합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영끌이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죠. 심리적으로. 밤잠도 자기 힘든 사람이 영끌이란 말이죠. 근데 영끌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되고 있어요. 우선은 가상자산 가격 하락 압력,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투자 손실, 여기다가 전세 세입자 구하지 못하고 전세 가격 하락하면 그야말로 그분들은 공포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가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또 내년에도 가중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이제 양극화가 엄청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도 매매 시장도 거품이 발생한 게 돼버렸고, 이제는 전세 시장조차도 거품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완전히 이제 그 전쟁으로 치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성전 분위기에서 패전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패전을 하면 모든 것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장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돈의 생리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앞에도 제가 국채시장에는 금리가 문제가 없을 것 같는데 회사채 시장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특히 BBB 등급 채권이 올해는 문제가 없더라도 내년에는 A등급으로 올라갈 채권도 있지만은 더블 B로 추락할 그 회사채도 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금리가 10%에서 15%로 올라갑니다. 그 경우에는 가게는 또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지금 근로자의 약 한 7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든요. 자영업을 포함하면 8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채가 가게만 증가한 게 아니고 자영업도 증가했고 중소기업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가중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년 동안 정권 전문가들이 무늬만 성장주를 추천했거든요. 또 무늬만 성장주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뭐 NFT 시장도 어떻게 보면 무늬만 성장주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시장도 작품을 올리는 거, 게임이라든지 뭐 각종 작품을 올리는 거는 불확실하죠. 왜냐하면 99건 중에 100건 중에 1건 정도 성공할 확률이 있는 것이 메타버스 시장이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징어 게임은 그동안 수백 평, 수천 건 중에 한 건이에요. 그것도 미국의 넷플릭스가 수익을 다 가져가고 우리 국내는 몇 푼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게 작품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이제 심리 문제입니다. 심리. 그러니까 앞에서도 가상자산에서도 당하고 주식시장에서도 당하고 전세 수요까지 실종하는 그런 상황에서 심리가 이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쉽게 하면 몰락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공포스럽는데 또 선거까지 대선까지 있으면서 공포는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뭐 얘기를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뒷전이에요. 이익이 나야 뭐 양도세를 걱정하지 이익이 안 나는데 무슨 양도세를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불필요한 걱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 불확실성을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생략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외환시장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시장까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매매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끝이거든요. 외환시장은 모든 악재를 반영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1250원이 심리적 환율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지난 20년 동안 1250원을 돌파해버리는 순간에는 위험이 찾아왔어요. 작년에는 이 위험을 우리나라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사업 문제를 가지고 해소는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외외적으로 지금 IMF 8조국 통화인지 모르겠는데 IMF 규정 제8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진국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래는 통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외적으로 해준 거거든요. 한 14개 국가 정도가 아마 지난해 한 거로 알려졌는데 그걸 지금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미국 중앙은행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알고도 이제 끝낼 거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알고 끝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거는 미국 중앙은행도 알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미국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신흥국의 위기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이 경우에는 또 실물 경제는 물론 자산시장 모두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화폐 유통 속도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는 그저 14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약 한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32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화폐 유통 속도가 1배만 줄어들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 146조만큼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면 자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실물 경제 관련 지식이 제로인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은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제 위기 때마다 통화량이 감소해서가 아닙니다. 총 통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어요. 근데 화폐 유통 속도 둔화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고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그런 거거든요. 화폐는 돈의 시장 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유통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자산시장에서 물린 사람이 있으면 속도가 줄어드는데 원래는 지금 내년까지 뭐 같이 연결시켜 얘기하면 일단 주식시장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됐어요. 그게 거래대금 감소지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올해 10월 이후에 빠른 속도로 거래대금이 거래 건수도 둔화됩니다. 이건 내년에 더 둔화될 거예요. 그러면 자산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양쪽에서 화폐 유통 속도 둔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가 하락에 이어 주가 하락도 이제 지수는 많이 하락하지 않았지만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LG화학만 하더라도 투자한 사람이 많은데 10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내려서 40% 내린 거예요. 지수는 10%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투자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가 됐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이 불안하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주택시장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산시장 전체를. 금리가 오르는 것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압니다. 주택시장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외환시장이 오르면 금리는 더 오르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폐 유통 속도가 빠른 속도로 둔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환시장과 주택시장을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돈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금리는 더 오르고 전세 수요자는 더욱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입자가 더 눌러 않겠다고, 그 이사하지 않겠다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더욱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좀 어두운 얘기이기도 한데 그렇지만은 알고는 가야 된다. 특히 포유 환율연구소 구독자는 특별히 제가 위험해서 빠져나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구독자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닌데 그러나 걱정은 됩니다만 나중에 알아야 된다. 우리 구독자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화폐 유통 속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라고 했는데 그 핵심이 화폐 유통 속도 둔화예요. 그런데 그 화폐 유통 속도 둔화가 이제는 주택시장을 엄습할 때가 됐다. 우선은 견딜라 할 거예요. 그러나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 환경이 견디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전세 수요가 없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당했다는 거.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당했다는 거. 지금은 정부도 이것을 올릴 수가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도 올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시장 메커니즘상 올라갈 수도 없고요. 지금은 금리를 인하해도 안 통해요. 그 다음에 대출금융회사는 대출채권 위험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이 위험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구독자, 포유환율 연구소 구독자는 환율에 대해서 좀 관심을 써야 될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제가 점검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점검하겠다고 한 이유예요. 모든 것을 다 점검한 이후에 환율을 점검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